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걸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임진왜란이 이제 조선과 일본의 1대1 전쟁, 그 충돌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을 좀 살펴주셨고, 광해군의 대표적인 그 외교력, 그게 중립외교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중외교라는 그런 새로운 시야도 또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광해군 관련된 신간을 또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상돔과 국왕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입니다.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네. 그 광해군이 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 전략을 이제 구상할 때 네. 사실은 고립무원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당정이 심할 때인데 그 당색을 초월해서 전부 다 명나라와의 강력한 동맹만이 살 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고 후금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살 길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후금이 떠오르는 세력이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신흥 강국이니까. 네. 근데 그게 아무리 왕조 국가라 해도 뭐 신하들이 움직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광해군의 그 뜻을 외교 현장에서 가장 잘 받아서 고군분투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파편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름이 하서국인데 네네. 그 평안도 강계 지역, 만포 지역에 있던 향통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향통사라는 사람은 역관 축에도 못 들고요. 그냥 그 여진어 말을 좀 잘하는 네. 그 동네 출신의 통역자 뭐 그런 뜻인데 하서국은 말 그대로 쌍놈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 평민이고. 그런가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통역 겸 외교부 그렇죠. 장관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상돔이에요. 외교가 굉장히 당신은? 중요한 건데 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실질적으로 외교에 필요한 이 회화체 예. 그거를 익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주로 필담 정도 하고 역관을 대동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는 건데 네. 이 향통 사람은 앞에 향자가 붙으면은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부는 일반 평민인데 그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노비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일반 평민이 왜 노비랑 결혼을 합니까? 그럴 네. 리가 없는데 했다는 거는 일반 양인 중에서도 양인 일반 평민과 노비 사이에 걸쳐 있는 아주 하층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광해군의 명을 현장에서 잘 하는데 네. 누르하치를 워낙 조선의 위정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네네. 중앙에 또 여진어를 잘하는 역관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서질 않고 네. 그냥 만포가 저기 압록강 중류 쪽에 붙어 있는 그 창구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향통사를 시켜서 누르하치를 만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누르하치는 계속 그 거의 다 후금을 건국한 다음에도 하세국이 전담해요. 네. 하서국이란 사람이. 네. 그러다가 이제 1622년 광해군이 폐위당하기 1년 전에 후금에서 이제 간첩죄로 몰려가지고 네. 처형당하죠. 하서국이요. 하서국이. 그래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인데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안개를 휘젓고 나도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허이허이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 등장하는 것 착시가 같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얼핏 하서국과 광해군 뭐 이렇게도 제목을 지을 법도 한데. 처음에는 이제 예. 하서국이 주인공인데요. 네. 하서국의 뭐 기막힌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예. 지명도가 워낙 없으니까 책이 하나도 안 팔릴 수 있죠. 대단하십니다.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예. 하서국이 가능했던 거는 중앙에서 광해군이 강력하게 하서국을 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신료들의 반대를 다
뚫고 신뢰를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예. 광해군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하서국과 광해군을 투톱으로 내세웠다고 할 수가 있고 예. 하서국과 광해군 그러면 너무 직설적이고 광해군 그러면 진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놈과 국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더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우리 계승범 교수님이 쓰신 신간 상놈과 국왕 이 책을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과 아까 향통사 그 하서국에 대한 그 인물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읽거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는 병자호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일부 건드린 얘기인데요. 전쟁이 끝났는데 문제는 전쟁 동안에 발생했던 국왕 선조와 네. 세자 광해군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알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원인은 전적으로 선조 때문에 그랬는데요. 선조는 인기가 거의 뭐 땅을 뚫고 지하로 들어간 상태고 네. 왕의 권위가 없죠. 그렇죠. 뭐 나라를 버리고 그렇죠. 피난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세자 광해군은 그래도 좀 고군분투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심이 뭐 일반 백성을 말할 것도 없지만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민심은 광해군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이죠. 네. 명나라에서도 선조는 무능하고 세자는 똘똘하더라. 네. 그러니까 선조는 그게 너무나 불안하니까 자기 아들인 광해군이지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자기 왕좌를 직접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왕의 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죽음밖에 없는 건데요. 네. 광해군이 그거를 잘 버티고 책 잡히지 않으면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광해군에겐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궁지에 처해 있을 때 명나라 황제가 자기를 세자로 정식 임명해주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죠. 명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끝까지 5차례나 거절한 적이 있어요. 이게 광해군에게는 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네. 비유하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예.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하네. 그러네요. 그러면 국내에서 난리가 나겠죠. 네, 반대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식적인 권위를 아직 인정받지 못한 그렇죠. 네, 그렇죠. 상태라는 이게 거죠. 왜 중요하냐 하면 직접 증거는 자료상 없지만 정황 증거가 강한 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제 후금이랑 명나라가 싸울 때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거든요. 네네. 우리는 외란 때 너희를 도와서 군대를 보냈어. 이제 우리 명나라가 후금하고 싸우니까 이번엔 니네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명나라를 도와라. 그럴 때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장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광해군이 거부하죠. 네. 그 거부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작전 계획에 따른 그 결론도 있지만 판단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명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감정이 많았고 당시 외란 때 명나라 군대를 직접 경험해 본 당시 살아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광해군인데 네. 그때 나가 보니까 명나라 군대는 개판이다 쉽게 말해서 쟤네들을 갖고는 안 돼. 네. 그런 면이 강하게 작동을 했죠. 그런 면과 나에게 세자 책봉을 안 해줬잖아 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아마 그 앙금이 심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인조가 반정을 이렇게 인조 반정 직후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광해군의 그 전에 죄악을 막 수없이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배치한 죄목이 명에 대한 배신 행위였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광해군이 왜 쫓겨나야 했는가 너무 좀 폭군이었다. 그러면
그 폭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폐모살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미 인목대비죠. 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 제 영창대군을 죽였다 해서 폐모살제 너무 극악한 왕이다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반정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이 밝자 네. 교소를 반포하죠. 왕을 폐위시키고 능양군 즉 인조죠. 이 사람을 이제 새롭게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 신하가 왕을 치는 거는 유교 사회에서 최악의 불충인데 네. 그게 지고의 선인 반정으로 둔갑하기 위해서는 저 왕은 왕의 그 자격을 잃었다. 이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반정의 정당성도 강해지는 구조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폐위를 그렇죠. 시키는 명분을 계속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교소는 예나 지금이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네. 아주 강력하게 그 왕을 나쁜 놈의 죄악시. 화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그래갖고 제가 교소를 다 읽어봤어요. 네네. 읽어봤는데 그 어미를 유폐시키고 뭐 동생을 죽이고 이 얘기가 전체 광해군의 죄상을 밝힌 거를 편의상 100이라고 보면 이게 한 2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재미있다. 네. 그럼 뭐가 또 있을까라고 예. 보니까 100 중에서 50% 이상, 즉 과반이죠.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구도상으로 봐도 우리가 글을 쓸 때 구성을 잡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로 가장 중요한 거를 하이라이트해서 빵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앞에서는 이제 운만 떼고. 네. 그러니까 폐모살제 했다는 얘기는 운을 뗄 때 나와요. 근데 중반부터 결론까지 하이라이트를 딱 때릴 때 나오는 게 배명. 그 명을 배명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또 결론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럼 광해군은 왜 쫓겨났냐? 네. 국내 문제에서는 어머니를 핍박하고 외부적으로는 명나라 황제를 배신하고 네. 쫓아냈어. 그러니까 인조 반정, 인조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해 주는 것을 양쪽 날개로 비유하면 어머니를 핍박해서 불효했다. 명나라 황제를 배신했기 때문에 불충했다. 네. 이 두 개의 양날개로 비행을 해야 인조 정권이 평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인조 반정 이후 5년째 되는 해에 정묘호란이 발생하거든요. 네. 네. 이게 근데 힘이 안 되니까 강화했단 말이에요. 네. 말이 좋아 강화지. 예. 무슨 말로 말하면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인조나 반정 주체 세력. 예.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5년 전에 광해군을 쫓아낼 때 네. 구실로 삼은 게 명나라에 대한 배신인데 그렇죠. 광해군은 그냥 그저 누르와치하고 친하게 대화하자 그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인조 자신은 누르와치 그 홍타이즈하고 강화까지 한 거예요. 예. 굴력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일반 실제 양반 유생들이 뭐라고 상소 보내냐 하면 쉬쉬하는데 다 퍼졌어요. 소문이. 네. 뭐냐 하면 야 우리 전하께서 예. 저거 전 폐위된 왕 예. 폐주보다 더한 거 더 아니야? 심한 거 아니죠? 왕 잘못도 우리 가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인조 정권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엄청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 자, 그 이야기를 한참 더 막 이렇게 끌고 앞에까지 나아가 주셨는데 좀 차근차근 하자면 이제 그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오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광해군과는 다른 결로 친명 정책을 다시 펼쳤을 것이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 조선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친화. 당연하죠. 네네. 근데 요것도 단순하게 친명 정책으로 전환했다라고 맞긴 맞는데 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광해군이 명을 배신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1622년에 명나라 황제가 다시 조선에게 정식으로 군대를 요구합니다. 네. 보내라. 네. 그러면서 광해군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황제의 특별 어사까지 와요. 네.
또 감군 어사라고 하는데 즉 명나라 군대를 감독하는 어사인데 얘가 와서 왕의 칙서까지 보여주면서 빨리 조선군 보내라. 네.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군신 관계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황제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어사가 보는 앞에서 광해군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 거절을 하니까 난리 나죠. 네. 난리 나면 동시에 그때 뭐였나 뒤에서는 누르와치에게 빨리 우호적인 국서를 보내라. 난리 친 거죠. 결국은 보내요. 네. 보내니까 누르와치는 명의 혈맹인 조선이 예. 이제 우리 후금의 그 우호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안심을 하고 네. 모든 군사력을 요소 지역으로 집결시키죠. 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후금 이야기로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네.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그 중립 외교가 아니라 이중 외교, 명과 후금을 대하는 그 이중 외교가 사실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건데, 그 광해군이 이렇게 명나라와 뭐 군신 관계를 위반할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했던 그 후금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이렇게 신경을 써야 했었을까? 이 후금이란 나라는 예. 뭐 정식으로 국호를 후금이라고 하고 건국한 거는 1616년인데요. 사실은 누르와치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 추장 자리에 오른 것은 1583년. 그러니까 외란이 발발하기 벌써 9년 전이고요. 네. 외란 발발 3년 전인 1589년에 이미 그 건주 위에 세 개의 위가 있었는데 건주 여진 전체를 통합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의 심양 동쪽에 붙어 있는 곳이고 압록강 중류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네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다가 외란 때에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적으로도 한번 데뷔하려고 했었고 네. 1598년에 외란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제 명나라 군대가 다 철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기회다 해서 이제 다른 여진 여러 세력들 이들에 대해서 아주 그 1년에 정복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네. 1600년 넘어가면은 1600년대 초 한 1607년 이쯤 가면은 벌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주라고 하는 지역 네. 정확히 말하면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 그리고 오츠크해 그리고 흑룡강 이 일대까지를 거의 다 평정을 해버려서 새로운 강자로 완전하게 떠오르고 예. 그 여세를 몰아서 1616년에 드디어 정식 국가 이름 외교 무대에서 자기도 그 활약을 하려면 예. 나라가 있어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후금을 세우고 1618년에 그 명나라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예. 너희는 너희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이런 식 원수를 갚겠다. 네. 해가지고 나가다가 1621년 그러니까 1618년에 요동을 침공하니까 저 누르와치가 저렇게 크는 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명나라가 대규모 원정을 일으키는데 이때 조선군도 보내라고 하죠. 네네. 광해군은 반대했지만 칙서가 오니까 보내긴 보냈는데 이른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옥립 장군이 끌고 나갔던 조선군이 참패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다가 1621년에 후금이 드디어 대규모 공세를 펴서 예. 요동 반도를 포함한 요동 일대를 전부 장악을 해버립니다. 네네. 아마 지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한양과 북경 사이에 사시는 육로로 오갔거든요. 요동 반도를 지나서 요양을 지나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후금 손에 들어간 거니까 북경과 한양 사이가 육상 교통로로는 단절된 거죠. 양쪽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후금이 계속 이제는 요소에서 명나라하고 싸우는 상황이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후금이 국호도 청으로 바꾸게 되는 건가요? 그 나중에 이제 홍타이지가 바꾸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르하치 아들이 네. 누르하치가 사망한 이후에 네.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사실 막 그 한가운데 끼지 못할 정도의 그렇죠. 권력을 가진 그렇죠. 명함 정도였는데 내밀기 쉽지 않은. 네, 그런 정도의 후금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거는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사력. 예. 사실 뭐
문명의 정도라거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한 의미의 문명이라고 하면 뭐 낙후됐던 건 사실이고요. 네. 경제 규모도 만주 일대가 그렇게 좀 땅은 비옥하다고 하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농산물들이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네. 또 인구도 그러니까 많지 않고요. 유일한 장기는 군사력인데요. 네. 그 모든 그 가가 호호, 모든 호구를 거기서 한 명의 군인을 내야 하는 이런 의무조항을 만들고 네. 그들은 수렵을 하고 사냥하고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게 군사 조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상시엔 예비군으로 있다고 해도 유사시에 야 집합 그러면 정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네. 베테랑 애들이 말 타고 창 들고 집결을 활을 하는 거죠. 메고 예.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너무나 빨라서 그 명나라도 사실은 기병도 있지만 대부분 보병 중심이고 조선도 기병이 있지만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 전에 여진 부족이 다 사분 오열돼 가지고 갈라져 있을 때는 요동이나 압록강을 침공한다고 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진압할 수 있었는데 네.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수많은 여진 세력을 통합하고 그들을 확실하게 조직을 하니까 이제는 단순한 그냥 변경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나가는 그런 도적대 개념이 아니라 네. 정규전이 붙는 거거든요.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네요. 명나라가 보유했던 화포, 대포를 가지고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커진 거죠. 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후금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의 연주입니다. 붉은 달. 네, 그림의 연주 붉은 달이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후금 이야기를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진족 전체를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가 이제 명나라하고 전투 중에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이제 2대 칸이 되어서 그 이후에 또 조선을 또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병자호란까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난 후에 조선과 후금이 이제 형제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화친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 조선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렇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명나라가 이제 군주임과 동시에 아버지고 조선은 이제 신하임과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리고 후금이나 청나라를 이제 강도라고 이제 보면 네. 강도가 아버지 집에 침입해서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예. 이 소식들은 자식인 아들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예. 무조건 달려가서 아버지를 도와 강도와 싸우다가 설사 내가 죽더라도 네. 그게 효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없는 건데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후금이 쳐내려왔는데 싸울 상황이 안 되니까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식인 내가 달려가서 내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강도와 싸운 게 아니고 강도와 형제를 강도가 맺었어요. 무서워서 예. 강도하고 악수하고 야 우리 앞으로 형제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물론 전략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힘이 안 되니까 지혜로울 수 있고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조선이 강력한 유교 국가잖아요. 네. 이건 지금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핵심 양대
윤리가 충효 아닙니까? 네네. 이거를 다 지금 범해버린 꼴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인조의 직무 책상으로 쇄도하는데 예. 폐주 예. 전 광해군보다 더 심하게 폐륜 명나라를 행위를 대신했다. 했다. 예. 이거 말로는 강화라고 하는데 이거 항복 아니냐. 그러니까 인조가 뭐라 그러냐면 항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예. 그래서 인조의 권위는 완전히 그 땅에 떨어지고요. 그 자기가 권력을 잡았던 그 반정 교소에서 그 천명했던 광해군은 자격이 없어. 예. 그렇죠? 반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완전히 그게 지금 엄청난 몇 배 더 강한 부메랑으로 인조의 가슴에 가서 꽂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와, 이건 뭐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 인조로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에게 그러면은 뭐 당연히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생기겠네요. 그런 당연히 순간에는. 생깁니다. 예. 당연히 생기는데 이제 강화를 했는데 인조는 그러니까 강화를 했지만 말이 강화지 우리가 굴복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나라 지금 후금과 이제 다시 바뀌지만 후금 청은 이제 요소에서 명나라 군대와 싸우니까 조선에 많은 걸 요구해요. 네. 뭐 군대도 보내고 군량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예. 많이 요구를 아니 합니다. 형제 관계라면서. 그러면은 예. 인조와 예. 인조의 네. 측근들은 내심 보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거절하면 형제 관계니까 서로 돕겠다고 그때 맹세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형이 도우라고 하니까 동생이 도와야 되는데 예. 이거 거절하면 또 침공하는 게 무섭거든요. 네. 보낼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조정의 대다수 신료들과 지방 유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금나라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척하고 네. 우리는 명나라와 동맹을 더 강화해서 후금과 대놓고 싸워야겠다. 예. 방법이 없다. 네. 명나라를 속이면서 이렇게 후금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면 안 된다. 이건 전 왕보다 더 심한 배명행위 아니냐. 네네.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예. 근데 그게 너무 심했어요. 굉장히 심하니까 정묘호란 끝나고 병자호란 전까지 약 9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갈수록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계속 청나라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했다가는 이게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인조가 또 폐위될지도 모를 정도로 네. 척화론이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조도 마지막 1년 동안에는 척화론 쪽으로 마음을 확 키운 거군요.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요. 예.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병자호란이 나는 겁니다. 그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홍타이지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 바로 그 해에 말씀하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병자호란의 원인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청으로 바꾸고 예. 스스로 황제를 칭한 예. 그것이 가장 걸림돌인데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후금이. 네, 예. 우리는 북쪽에 있는 나라, 저쪽은 남조.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됐고 이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형제 관계까지는 가하나 네. 그 군신 관계는 불가다. 뭐 이런 거 그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형제 관계까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예. 뭐 강도 자식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고 교화를 해서 바른 길로 교도하겠다. 네. 뭐 그런 명분은 되잖아요. 현실성은 없지만. 예. 근데 이제 군신 관계라는 거, 황제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유일하게 한 명만 있어야 해요. 즉 하늘이 인민을 낙해하고 하늘이 인민을 양육하는데 하늘이 직접 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네.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그게 황제다. 천자죠. 그게 황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했다는 거는 당시 그들이 인지했던 온 세상에서 내가 나만이 유일한 천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300년 가까이
명나라 황제에게 내려주었던 1000명, 네. 1000명이 이제는 떠났다. 나에게로 왔다. 나에게로 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너 조선도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천자하고 형제를 맞먹으려고 그래? 네. 너는 이제 너도 내 신하야라고 하면서 요구를 해온 건데 여기서 이제는 변명의 논리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싸움 아니면 순복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후금을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를 스스로 치겠다는 이 이야기가 뭐 엄청난 선언인 것이네요. 엄청난 것이고 예. 조선은 이제 고민도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로 뒤덮이는데 예. 앞서 드렸던 비유를 다시 한번 소환하면은 네,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강도가 침입했는데 내가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강도를 달래서 내보낼 수는 있잖아요. 네.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강도와 싸우기는커녕 강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 선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유일한 천자, 내 나의 군주이자 아버지로 섬길게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형제 관계는 가해도 그 군신 관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 이론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청으로 바꾼 후금은 이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확보한 것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황제 대관식의 어떤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이제 각국 사절단이 와서 축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사신만 무릎을 꿇지 않았다. 네. 홍타이지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렇죠. 예. 당시는 이미 그 명나라를 제외하고는 청나라가 저기 동쪽에 있는 몽골 지역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까지 다 복속시킨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관식에는 당시 청나라가 인지할 수 있는 온 세상의 나라의 대표 사신들이 와서 예. 축하를 하는데 유일하게. 심지어 예. 명나라도 보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예. 괜히 비위 상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조선만 안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보낸다는 거는 그들이 요구한 나는 황제야. 내가 유일한 천자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내 신하야. 무릎 꿇어. 네. 이거를 이거를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아예 그냥 안 간 거고 요새 속단 말로 말하면 씹은 거예요. 와. 그 다음이 너무 두려워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당시 이제 우리가 청나라와 이제 강화를 한 상태니까 예.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한 특별 사절단은 그러니까 안 보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정기적으로 갔던 사신이 심양에 아직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청나라도 대관식은 딱 예정되어 있는데 조선이 안 보낸다고 해서 그걸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조선 사신이 다른 임무를 가지고 심양에 와 있으니까 걔네들을 와서 니네가 대신 대관식에 와서 고들에 이마를 땅에 찍고 의식을 올려라 예.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나덕헌 이확이라는 사람인데 예. 거부한 거예요. 근데 거부한 이유는 돼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임무를 받고 온 사신이지 예. 대관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이거 내가 참석하면 나는 월권이고 내가 귀국하면 나는 처벌받는다. 예.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나라 관리들이 이 조선 두 사신을 막 주워 팹니다. 예. 구타를 해서 막 그냥 곤죽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돌려보내서. 대관식장에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차례들은 심지어 명나라에서 온 사신도 홍타이지 앞에서 고두례를 하고 의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사신 차례가 왔는데 얘네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것은 약간 인조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조가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준 건 아닌데 예. 조선 내부 사정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고 여기서 절을 했다가는 압록강을 건너 귀국함과 동시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네. 심한 경우 참수를 당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거예요. 또 그리고 나덕헌 이확 두 사람 장본인의 생각도
조선에 있던 절대 다수 사대부들의 생각과 같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심지어 명나라에서까지 사신을 보냈는데 그렇죠. 도대체 그 시대의 그 맹목적인 명을 향한 사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지금 상상하게 근데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유교적 중화 문명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그 유교적 중화 문명이 옛날 고대 주나라, 다음에 통일 제국만 놓고 한나라, 뭐 당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황제가 천자인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강대국을 우리가 배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평생 공부했던 유교적 중화 문명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금수의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굳이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하지만 국제화라고 쓰고 사실은 그동안 많이 미국화라고 읽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이 쇠퇴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강대국 차원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어떤 문명 체계 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두 사신은 여기서 목숨 걸고 거부한 거고 예. 여기서 죽으면 오히려 국내에서는 명예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맥락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건 지금 엄청난 축제 날에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 그 예상 밖의 결말은 이 두 사신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그 홍타이지가 네. 당연히 엄청난 뭐랄까요? 그 분위기가 뻔한데 이들을 사실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다른 이 다음 넥스트를 예고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 만약에 지금 그 박혜진 아나운서님께서 홍타이지였다면 저는 수업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예. 아무개 씨, 당신이 홍타이지였다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당시에 그냥 잡아 죽여서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센 보여주는 거죠. 천자인지를 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홍타이지가 대인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자를 황제를 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쩌면 한 칼에 죽였을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천자를 칭했잖아요. 황제를. 네. 예. 1000명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유교적 개념인 1000명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힘으로 찍어 누리는 거는 법가에서 좋아하는 얘기고 예. 유가에서 지선의 덕목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교화하는 것이고 저들 스스로 감동해서 스스로 변화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투항이 오는 거예요. 관대함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른바 교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찬물을 끼얹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겠지만 예. 원대한 꿈을 위해서 이제 저 둘을 무사히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것이고 돌아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 그때가 4월이니까 12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침공이 오는 거예요. 침공에 올 때 대관식 때 찬물을 끼얹는 그 장면을 봤던 온 세상에서 온 대표들, 네. 정치적 우두머리, 예. 그들을 거의 다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 침공의 목적은 뻔한 거죠. 나덕헌 이황 사신 나부랭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조선의 왕 인조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찌우며 항복하는 광경을 내가 똑같이 재현해 보리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네. 이게 병자호란의 침공 핵심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직접 왔잖아요. 인조한테 직접 항복을 받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예. 그 바쁜 홍타이지가 조선 땅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정묘호란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 대해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뭐 상대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명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네. 병자호란까지 이르기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예.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인 한반도, 예. 조선을 먼저 평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지만 요걸 조심해야 되는 게 과연 조선이 그러면 청나라가 모든 군대를 요소에 집결시켜서 명나라랑 전면전을 할 때 조선이 압록강을 넘어 북상해서 후금 청나라의 배후를 칠 군사력이 있느냐? 네. 까지 계산을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라도 청나라의 배후를 견제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침공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제 최근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자를 과시하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예. 자, 병자호란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다음에는 그러면 남한산성 이야기도 좀 해야 하고요. 네. 남한산성은 정말 고립무원의 정말 사면초가인데 그러면 척화론이 좀 사그러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과연 그랬는가? 네. 이런 얘기가 강화 협상도 있고 이 삼전도 항복 이것이 조선 이후 조선의 역사 진행 방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겼는가? 이제 그런 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재미있게 엮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병자호란 이후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뜰마을님, 교수님 덕에 격변의 시기 속 참 많은 고심이 있었겠구나 느끼고요. 7426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 과오를 줄일 수 있겠죠? 하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자, 저희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영화 남한산석 속 인조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새벽의 노래 정수년 외에 여러 명이 함께한 곡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